요즘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을 보다 보면 묘하게 겹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루마니아 이야기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만 믿고 기다렸던 나라가 정작 가장 위험한 순간에 전력 공백이라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계약은 체결됐지만 기체는 오지 않았고 약속은 있었지만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흑해의 긴장은 높아졌고 루마니아 공군의 하늘은 비어갔습니다. 이 지점에서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루마니아를 실제로 구해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빠르게 만들고 바로 띄우고 전력으로 증명해온 나라, 미국이 아니라 유럽도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다림에 배신당한 자리에서 한국이 해법으로 거론되는 순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투기 수입 문제가 아니라 판이 바뀌는 신호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계획표에서 전투기 항목이 줄줄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은 국가의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루마니아 관련 기사들은 분위기가 더 무겁습니다. 신형 전력 확보라는 표현 대신 전력 공백이라는 단어가 노골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로이터와 프랑스 AFP는 최근 루마니아 공군 상황을 다루면서 동유럽에서 가장 불안정한 항공전력 구조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단순한 지연 문제가 아니라 전시 대응 시나리오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 분석의 출발점은 루마니아가 사실상 모든 기대를 걸었던 F-16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2022년 노르웨이로부터 퇴역 F-16AM, BM-32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 네덜란드가 무상 공여한 18대를 더해 총 50대 전력 구성을 계획했습니다. 문서상으로는 2025년 말이면 2개 전투비 행대대가 완편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이 짚은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실제 인도된 기체는 단 2대, 로이터는 이를 두고 계획 대비 인도율 6%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중고 기체임에도 이 정도 속도라면 전시 상황에서 즉흥 전력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생산이 아니라 개조였습니다. F-16은 단순히 기체를 넘긴다고 바로 전투기가 되지 않습니다. 레이더 개량, 항전 장비 교체, 링크 16 통합, 무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까지 거쳐야 합니다. 이 공정의 핵심을 쥐고 있는 곳이 미국 방산업체들인데 외신 분석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지원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가면서 루마니아 몫이 뒤로 밀렸다는 평가가 반복됩니다. AFP는 루마니아 정부 내부 보고서를 인용해 미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납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문장을 실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급격히 바뀝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지만 흑해를 통해 전략적으로 노출된 국가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 세바스토폴 기지는 루마니아 연안까지 직선거리로 약 400km 수준입니다. 전투기 반응 시간이 생존과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더 복잡한 변수는 몰도바입니다. 국제적으로 미승인 상태인 트란스니스트리아 지역에는 러시아 제14근위군 잔존 병력이 주둔 중이며 서방 정보기관들은 이 지역을 흑해 연안 불안정성의 뇌관으로 분류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군 전력 공백은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 리스크로 해석됩니다. 이 흐름을 분석한 영국 IISS 보고서는 루마니아가 단기간 내 공중 전력 밀도를 복원하지 못할 경우 나토 남동부 방어선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외신들이 공통적으로 깔아놓은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폴란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같은 동유럽, 같은 나토 국가, 같은 러시아 위협, 하지만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폴란드는 F-16과 F-35라는 고급 전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현실적 선택으로 FA-50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선택을 두고 처음엔 임시방편이라는 평가가 많았지만 최근 외신들의 톤은 달라졌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폴란드 공군이 FA-50을 단순 훈련기가 아니라 즉흥 전력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도입한 FA-50GF는 계약 체결 후 18개월 만에 실전 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숫자는 루마니아 F-16 인도율과 비교되는 순간 메시지가 명확해집니다. 빠르게 날 수 있는 전투기가 전쟁 억제력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해외 매체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루마니아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서 한국산 경전투기 이름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가 미국의 F-16 전투기 도입만을 기다릴 경우 발생하는 전력 공백은 이미 숫자로 계산이 끝난 문제입니다. 현재 루마니아 공군이 실질적으로 운용 중인 전투기 전력은 기존 보유 F-16 일부를 포함해 약 17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 수치는 명목상 보유 전력이 아니라 실제 임무 투입 가능 전력을 기준으로 한 값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동률입니다. 유럽 공군들이 운용 중인 중고 F-16 계열의 평균 가동률은 약 55% 전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루마니아가 전시 초기에 즉각 출격 가능한 전투기는 9대 안팎으로 줄어듭니다. 흑해 연안과 공역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 이 숫자는 공군 전력이라기보다 상징적 존재에 가깝습니다. 실제 유럽 방산 분석 보고서들에서는 루마니아 공군의 현 상태를 단일 방향 제한 방어만 가능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흑해 방면에 전술기, 공격기, 무인기 전력을 합산해 150기 이상을 순환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비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양적인 압박이 성립하는 환경입니다. 이 구조에서 FA-50이 투입되기 전과 후의 차이는 전력 밀도라는 하나의 지표로 설명됩니다. 폴란드 공군이 도입한 FA-50 GF의 평균 가동률은 공개된 범위에서 80에서 85%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동급 서방 전투기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같은 조건을 루마니아에 대입해 FA-50 24대를 도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시 출격 가능한 전투기는 약 9에서 20대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기존 F-16 전력을 합산하면 루마니아는 전시 초반 최소 30대 안팎 밖에 즉응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방어 구역을 분산할 수 있고 교대 출격과 지속 작전이 가능해지며 나토 연합 작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기다리는 공군에서 움직이는 공군으로 전환되는 분기점입니다. 비용 구조를 보면 변화는 더 극명해집니다. F-16의 시간당 비행 비용은 개량 수준과 운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유럽 기준 평균 3만에서 3만 5천 달러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환율을 적용하면 시간당 약 4천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정비, 인력 유지비, 예비 부품 확보, 항전 장비 개량 비용까지 포함하면 실제 운용 부담은 더 커집니다. 반면 FA-50의 시간당 운영 비용은 약 7천에서 8천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화로 환산하면 약 1,000만 원 초반대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비행 시간 기준 3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루마니아가 장기적으로 F-35, 32대를 도입해 고급 전력을 구성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모든 임무를 고가 전투기에 맡기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FA-50은 평시 영공방어, 요격대기, 저강도 위협 대응을 맡고 고급 전투기는 결정적 상황에 집중시키는 역할, 분담 구조를 완성합니다. 훈련 체계 측면에서도 변화는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유럽에서 F-16 국제훈련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지만 이를 뒷받침할 고등훈련이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자체 개발한 IAR-99는 아음속 훈련기로 초음속 환경과 현대 항전 체계를 전제로 한 훈련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FA-50은 초음속 비행, 레이더 운용, 실전 무장 운용이 가능해 훈련과 실전의 경계를 허뭅니다. 루마니아가 FA-50을 도입할 경우 조종사 1인당 연간 비행 시간 확보 비용은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외국 조종사 훈련 수요를 받아들이는 허브 전략도 현실화됩니다. 이는 단순히 항공기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공군 운영 모델 자체가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전술적 관점에서도 FA-50 도입 이후의 그림은 분명합니다. 블록 20 기준으로 에이사 레이더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질 경우 FA-50은 훈련기라는 명칭과 달리 실질적인 경량 전술기로 기능합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보여준 저비용 무인기와 순항 미사일을 결합한 압박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전투기를 상시 띄우는 방식보다 빠르게 출격 가능한 경량 플랫폼의 수가 중요합니다. FA-50은 이 조건에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빠르고 유지비가 낮고 다수 출격이 가능한 전투기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억제력을 형성합니다. 이 구조의 배경에는 한국의 개발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FA-50은 단기간에 만들어진 수출용 기체가 아닙니다. T-50 계열 개발 과정에서 축적된 비행 제어 기술, 항전 통합 경험,
소프트웨어 중심 구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한국은 초기부터 개방형 임무 구조를 채택해 무장과 항전 장비 통합 속도를 끌어올렸고, 이 선택이 지금 와서 빠른 개량과 고객 맞춤형 구성이라는 강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가 FA50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를 추가하는 결정이 아닙니다. 전력 회복 속도를 구매하는 결정이며 기다림을 끝내는 선택입니다. 숫자가 바뀌고 비용 구조가 바뀌고 공군의 리듬 자체가 달라집니다. 동유럽 안보 지형에서 루마니아가 다시 계산 대상이 되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음은 25년 5월 22일 F-16 블록 80 개발 영상입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KF-21이 승부를 보려면 무조건 빠른 개발과 가성비를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F-16 블록 80을 본격 추진할 경우 KF-21 사업이 해외 시장에서 직면할 경쟁 압박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KF-21이 갖춘 미래 확장성 그리고 스텔스 기반 성능 개선 여지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미국산 전투기보다 낮은 유지비와 동맹국 위주 판매 전략으로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대결은 가격 대비 성능, 기술 이전 조건, 동맹 정책 등 복합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최종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미국 공군이 미래 전력 구성을 놓고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는 사실에는 시사점이 큽니다. 5세대 스텔스 기체만 대거 투입하던 시대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가성비 높은 4.5세대 전투기를 균형 있게 유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형 F-16이 추가로 등장한다면 한국이 자랑스럽게 육성 중인 KF-21이 해외 수출 시장에서 맞닥뜨릴 장벽이 더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KF-21은 도대체 어떤 장점으로 이 잠재적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우선 한국형 전투기로서 방산 협력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KF-21의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유력한 판매 포인트입니다. 미국산 전투기를 사면 높은 품질을 얻을 수 있지만 핵심 소프트웨어나 기술 이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창정비 능력, 추후 개량 지원, 군수 지원 체계에서 더 유연한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KF-21의 입지는 스텔스 능력을 완벽하게 확보하지 않은 시제품 단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이 비공식 접촉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F-16 블록 80이 나오면 전자식 레이더 성능이 더욱 향상되고 데이터 링크나 임무 컴퓨터가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KF-21의 항전 장비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맞설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F-21의 출고 시점부터 예견된 가장 큰 과제는 완성된 스텔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통합입니다. 초기 양산분에서 완벽한 내무 무장창 구현이 아직은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신형 F-16 계열은 스텔스 자체가 주력 기능이 아니지만 역사가 오래된 만큼 플랫폼 안정성과 전 세계 공군의 다양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미 공군이 F-16을 전면 교체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블록 80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도입한다면 그 노하우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발 뒤이야기를 보면 예전부터 F-16은 개선 프로젝트가 여러 번 진행되어 왔습니다. 블록 60 수준의 고성능 모델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도 미 측이 일반인에게 많이 공개하지 않는 내부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엔진 파워는 유지하되 수명 연장, 항전 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해 기체 중량 증가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블록 80 버전 역시 과거에 기밀로 논의되던 모듈형 엔진 통합 설계안을 접목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군 내부에서 들립니다. 만약 이 설계가 실제 적용된다면 유지비가 낮아지고 출력 변경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가 뒤따릅니다. KF-21은 아직 실전 배치 전이기에 운용 성능을 입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미국산 전투기는 이미 전 세계에서 4,600기 이상이 생산된 F-16 계열의 명성에 힘입어 추가 수요가 쉽게 생깁니다. 그동안 미 공군은 F-35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정작 조립 라인에서 막힘이나 운영 유지 비용 문제 등으로 물량 조달 계획이 늦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에 따라 F-15EX 같은 선택지를 병행하고 더 나아가 4.5세대 전투기를 새로 개발하기보다는 F-16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분위기가 미 공군 내부에서 형성된 듯합니다. 해외 수출 시장을 보면 동남아나 중동 국가들이 F-16을 대규모로 사들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KF-21이 이 지역 시장을 노릴 때 고민할 지점은 미국이 신형 F-16 블록 80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풀어버리면 양산 시점이 겹치는 KF-21이 비교 우위를 점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KF-21이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국군 당국이 원하는 일정 수준의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생산 지원 같은 조건을 적극 내세워야 합니다. 한편 KF-21이 여러 동맹국과 협력해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추후 KF-21에 대한 소프트웨어 모듈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전자전이나 통신 능력에서 유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블록 80에서 최신형 A4 레이더와 자율형 임무 컴퓨터를 적용하더라도 한국이 KF-21에 가성비 높은 탑재 장비를 계속 개량하는 전략을 편다면 신흥시장 국가들에 충분히 어필할 여지가 있습니다. KF-21은 엔진 자체를 해외에서 들여오긴 하지만 항공전자나 무장체계는 상당 부분 국내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업그레이드 주기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 전투기를 수출할 때 특정 무장 시스템이나 통신 장비를 제한하기도 하는데 KF-21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실제로 제3세계 국가들이 구매를 타진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앞으로 F-16 블록 80과 KF-21의 대결은 단순한 전투기 기종 간 비교가 아니라 각 국가가 원하는 운용 정책과 방위산업 협력 조건 그리고 가격 경쟁력의 삼박자가 맞물린 형태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의 초기 생산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업그레이드 로드맵을 빠른 주기로 돌려야 합니다. 미국은 F-35가 아니더라도 최신형 F-16을 통해 해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교두보를 다시금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IAI가 마덱스 2025에서 선보일 해양 체계들도 간단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해양 분야에서도 무인 자율 기술이나 정밀 타격 자산에 관심이 높습니다. IAI가 출품할 함정용 전자전 체계와 자폭 무인 체계 그리고 무인 잠수정 같은 제품은 한국이 신세대 함정을 구축할 때 적극 고려할 만한 솔루션들로 보입니다. 실제로 한국 해군이 스텔스 구축함을 운용하면서 다양한 미사일과 전자전 자산이 필요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성능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KF-21이나 신형 무인 전투기 플랫폼에 이스라엘산 전자전을 통합하는 가능성도 일각에서 거론됩니다. 한국 방산업계가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아직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국군이 일정 수준 이상의 독자 개발 역량을 확충하려면 해외 업체와의 기술 제휴 조건을 조금 더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F-16 블록 80이 정식으로 출시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F-16을 채택한 기존 25개국 이상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업그레이드 시장도 열어젖힐 수 있게 됩니다. 블록 70에서 72 모델보다 더 진화된 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면 신규 구매뿐만 아니라 구형기체 성능 개량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KF-21도 이들과 사실상 부품부터 관리 시스템까지 경쟁해야 하기에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KF-21이 전혀 기회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한국형 전투기는 점차 완성도 높은 스텔스형 무장 시스템과 네트워크 중심전 능력을 갖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동률 관리 체계도 디지털 기반으로 꾸며 가격 대비 성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초기 양산 비용을 국방 예산으로 어느 정도 보전하고 이후 수출가는 상대적으로 낮춰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는 전략입니다. 비공개 정보에 따르면 KF-21이 확보한 탄소복합 소재 적용 범위는 예상보다 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공중기동성 면에서 기존 4세대 기체보다 강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이 대형 미사일 탑재 용량이나 스텔스 성능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중인 KF-21의 잠재력을 미국이 파악했기 때문에 F-16 계열의 새로운 버전으로 저비용 다량 배치라는 전술을 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만약 KF-21과 F-16 블록 80의 판매 단가를 비교한다면 KF-21이 첫 양산분에서 기체당 약 7천만 달러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F-16 블록 80은 대량 생산과 기존 라인 활용 덕분에 그보다도 조금 낮은 단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둘 다 큰 차이가 없다면 각 구매국은 유지보수 체계와 기술 이전 폭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KF-21이 살아남으려면 한국이 제안할 수 있는 산업협력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워야 합니다. 부품 현지 생산,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 무장 시스템 커스터마이징 같은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해외 시장에서 대형 수주를 노릴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외교력을 바탕으로 무기 거래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도 이제는 전투기 수출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보여줄 만한 시점이 왔습니다. KF-21의 최종 성능이 완성되고 대량 양산이 들어간 시점부터가 본격 승부처가 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블록 80이라는 이른바 최신형 F-16을 소개하며 한층 발전된 항전 설계를 강조할 텐데 그 핵심은 F-35에서 이미 검증된 센서 융합 기술의 일부를 축소 적용하는 방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제로 내부자들은 F-35 소프트웨어 모듈의 일부 기능을 F-16에 시험적으로 통합하는 프로젝트가 일찍이 진행되었다고 전합니다. 요컨대 F-16 블록 80이 시장에 나오면 KF-21이 조금 더 빠르게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숙제를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F-21은 처음부터 공동개발 성격이 강하고 한국이 중추 역할을 맡아 기술 축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다는 점이 결정적 장점입니다. 결국 경쟁력의 관건은 안정적인 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수출 전략의 치밀함에 달려 있습니다.